여러분 안녕하세요. 부가TV의 롤렉스입니다. 오늘 11월 30일인데요.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난달 10월 21일 기재부에서 한 공문을 통해서 주택 상가거래에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은 주택이요, 건물은 건물이로다 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잠시 광고 보시고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 시 이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은 언제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자,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매매 특약을 따로 해놓는 거죠. 그래서 주택을 파는데 다만 잔금청산 전에, 그죠? 잔금청산 전에 이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을 좀 할게. 그러면 이때 양도물건 판정 기준일은 언제로 할래요? 하고 질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답변을 한 거예요. 자,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자, 2022년 10월 21일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날입니다. 이날 이후에 매매계약 체결분부터는 이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하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쟁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먼저 1세대 1주택, 그러니까 주택을 파는 경우니까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여부, 그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 판정 시에 자, 1안 매매계약 체결일로 할 것이냐, 혹은 2안 양도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었고요. 두 번째 쟁점은 만약 이 쟁점 1이 제2안, 즉 양도일일 경우에 그러면 그 해석을 적용 시기는 과연 언제부터 할래? 좀 유예를 6개월, 1년 줄래? 아니면 당장 적용할래? 하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자, 기재부의 회신 내용은 이랬습니다. 자, 위 질의의 경우 양도일이 타당하며, 즉 잔금정산일이죠. 양도일, 잔금정산일이 타당하며 그 해석 적용 시기는 언제다?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을 하겠다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러한 주택, 보통 다가구 주택일 경우가 있고, 이런 1, 2층에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단독 주택의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이해관계가 틀려지겠죠. 우리가 흔히 썩주라고 하죠. 썩은 주택 매도 시에 매수인과 매도인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주택이 또는 이 건물이 12억 이하다, 매매가가. 그러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1주택이니까 1주택 경우에. 그리고 12억을 초과할 경우에 어떻게 돼요? 일단 양도세 비과세 12억까지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오래도록 사용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10년 이상 보유를 하신 경우겠죠. 그렇죠? 10년이 아니라 보통 20년, 30년 그렇게 한 주택에서 거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당연히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최대한 80%까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매수인 입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일단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했을 경우에. 즉 일반적으로는 개인의 경우 2주택은 8%, 3주택은 12%예요. 그죠? 조정지역의 경우에.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수 관계없이 무조건 12%입니다. 그죠? 굉장히 과한 중과세가 지금 적용되고 있죠. 근데 이거를 근생으로 변경 시에는 어떻게 돼요?
4.6%만 우리가 내면 되거든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주택을 근생으로 변경을 해왔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대출도 어때요? 개인은 50%에서 60% 대출 받을 수 있고 용도 변경을 할 경우에,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보통 70에서 80% 대출이 가능합니다. 근생의 경우에는. 그리고 공동담보로, 공담이라고 하죠. 어떤 본인의 주택을 공동담보로 제출할 경우에는 90%까지도 가능해요. 자, 이런 이해관계가 상호간에 맞았기 때문에 어떤 주택의 매도자도 잔금전에 특약을 넣어서 잔금전에 그래 용도 변경 하세요 하는 것을 특약에 넣어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아주 좀 어르신들, 나이 많은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이조차도 사실 꺼리시는 분이 있어요. 혹시나 뭔가 문제가 생길까봐 아니 난 싫어요, 그냥 주택 상태로 매도할 테니까 알아서 매수하세요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매수하실 때도 그게 정이익이라면 알겠습니다 하고 매수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강남에서 실제로 이렇게 주택을 근생으로 매도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우리 국세청의 유권 해석은 어땠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나, 특약상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했다. 그러면 뭘로 본다? 매매 계약일, 양도일이 아니라 매매 계약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할 수가 있다 하고 국세청에서는 유권 해석을 해왔어요. 즉,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의 판정 기준을 원칙적으로는 양도일 현재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특약에 주택의 용도 사용하는 것으로 특약상에 약정을 했다면 매매 계약일 기준으로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양도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고요. 매수자도 근생으로 바꿔서 취득세를 4.6%만 내세요 하고 해석을 해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기재부에서 틀었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냐면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옥주현 씨가 얼마 전에 160원을 주고, 무려 160원을 주고, 압구정동에 있는, 실제로는 신사동인데 압구정역 뒤쪽에 있거든요. 160원을 주고 빨간 벽돌 빌라를 하나 매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늦게 했어요. 그죠? 2022년에 매입을 했으니까. 다른 연예인들 다 18년, 19년, 20년, 21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옥주현 씨도 22년에 이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자, 볼까요? 세금 규제 강화로 다가구 또는 단독주택을 근생으로 용도 변경지에 매각하는 것이 유행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면 그래요. 자, 2020년에 710 부동산 대책이죠. 그죠? 710 부동산 대책에서 취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중과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법인 명의는 특히 법인으로 구매할 시에는 12%예요. 무조건 12%. 자, 이것 때문에 바로 이렇게 용도 변경기에 매각하는 것이 유행을 했던 겁니다. 최근 몇 년간 21년, 22년 동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대출이죠. 그죠? 대출도 근생으로 할 경우에는 보통 70%, 80% 법인의 경우에, 그리고 공담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연예인처럼 소득이 많은 분들은 90%까지도 대출을 또 해줬어요. 자, 그래서 매도인은 어때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뭐 일가구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혜택 뭐 12억 초과될 경우에는 장특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은 불리하지가 않죠.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수월하게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인 입장에서도 유리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용도 변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한번 알아볼게요. 보통 우리 아파트나 빌라 등 보통 주택만 거래하신 분들은 용도 변경에 대한 뭐 이해가 좀 적을 테니까, 용도 변경은 보통 이제 우리가 모든 건축물, 토지 위에 올려진 주택을 포함해서 상가, 건물, 또 창고, 공장, 모든 건물은 이런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요. 건축법에 따라서, 주택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고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군이 자동차 관련 시설부터 해서 쭉 내려 밑으로 보면은 그 밖의 시설군까지 해서 총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거래하는 이 주거 업무 시설군은 단독, 공동주택 업무 시설이 있고, 근린생활시설군 같은 경우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뉩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상가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있죠. 그러니까 상가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 6군에 해당하는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병원 임차하면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장기간, 보통 5년, 10년간 한번 계약하면은 잘 안 나갑니다. 웬만해서는. 그리고 교육연구시설도 굉장히 많죠. 학원 유치도 굉장히 좋은 우량 임차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보통 6군에 해당하는 이 교육 및 복지시설군도 잘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 영업시설군이죠. 이것도 판매시설, 그죠? 그리고 운동시설, 뭐 에어로빅이나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숙박시설이나 고시원도 많이들 하시니까요. 보통 그래서 상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7군, 6군, 5군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 시설군에 있어서 밑으로 용도 변경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 업무로, 또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용도 변경을 할 때는 신고만 하면 돼요. 근데 위쪽으로 거꾸로 아래 군에서 위에 군으로 변경할 때는, 용도 변경을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각 구청이나 시청에 일단 민원실에 가셔서 접수하시고, 건축가 가셔서 용도 변경에 대한 그런 서류를 작성해서 다시 민원실에 가서 접수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통 지금 유행하는 것은 어땠다? 단독주택에서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상위군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근생의 경우에는 소방법이 좀 더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주변에 있는 그런 건축사 사무실에 도움을 받아야 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는 뭐 케바케긴 한데 보통 한 300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만만치는 않죠. 자, 그리고 보통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힙한 보통 뭐 성수동이나 또는 뭐 우리 어디야, 성수동, 그리고 또 저 한남동 쪽에, 그리고 저쪽 송리단길 가보시면 이런 카페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택을 그냥 주택 상태, 외관은 그냥 주택 상태로 이렇게 살려두면서 내부만 카페로 변신하는 거죠. 굉장히 힙한 감성 때문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그런 카페죠. 그죠? 보통의 옛날에 그냥 기존의 상업시설에 있는 그런 카페들 좀 식상해졌으니까 이런 힙한 감성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유행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썩은 주택, 이런 썩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이분도 이제 그 강호동 씨죠. 이분도 굉장히 좀 유명세를 지금 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분도 스토리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희귀병도 앓고 있고, 또 어릴 때 좀 찢어지게 가난했고, 그리고 학력도 중졸 학력이지만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이렇게 우뚝 섰거든요. 그래서 랄라브레드라는 그런 그 브랜드로 빵집도 운영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공릉점입니다. 이렇게 썩은 주택을 사갖고 이렇게 변경을 한 거예요. 근생 건물로 새로 건축을 했고, 지금 공릉동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런 빵집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이제 변경된 것은 어때요? 그래서 계약일상은 주택이었는데 잔금일을 상가할 경우에 양도세, 취득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지금은 이제 일원화됐습니다. 모든 판단일은 잔금일이다. 양도소득세도 잔금일, 취득세도 잔금일로 일원화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장특공, 아까 말한 대로 건물 같은 경우는 보통 9억 넘는 건물이 굉장히 많죠. 그죠? 다가구도 썩은 주택도 마찬가지고, 보통 좀 웬만한 상급재 있는 것들, 전문의들이 많이 찾는 그런 지역들은 9억 초과된 게 많고, 그 주택을 팔 때 그냥 1층, 2층이라 해서 보통 그냥 평수대로 팔진 않거든요. 보통 땅값으로 팔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립니다. 보통 뭐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은 이미 뭐 2억, 심지어는 5억, 7억 하는 대로변도 있고요. 그 도로에 따라서는
보통 웬만한 뭐 성수동 그런 데도 다 이제는 뭐 1억 5천, 2억이 다 넘어가고 있고, 홍대도 마찬가지고, 좀 유명한 힙한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그러한 거리는, 대로변은 다 최소 1억 5천, 2억 다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이제 서울 시내 대로변, 역세권을 낀 그런 대로변들은 다 1억 이상에 거래되고, 그 이면으로도 갈수록 점점점 줄어드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특공 적용을 보통 받고 팔려고 하시죠.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보통 일반 표 1, 표 2로 나눠지는데요. 표 1은 일반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가나 건물 또는 1세대 1주택 경우에는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지만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일 때는 표 1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최소 6%에서 얼마까지? 30%까지 적용을 받게 됩니다. 15년 30%고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최소가 20%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이고 인데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고 다만 거주기간이 2년은 넘었다. 그러면 20%인 거고요. 그죠? 그리고 3년이 됐다. 3년에서 4년 사이면 24%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합해서 12% 해서 12%에서 24%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최소 20%에서 최대 10년간 10년 이상 거주 및 보유 요건을 챙겼다. 그러면 80%까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상급지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9억 초과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잘 안 움직이시죠. 그죠? 최소 10년, 20년 그렇게 거주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향후 대응을 보시면 제가 이제 예측을 해보면은 매도인의 경우는 어때요? 12억, 매도인은 뭐 그대로죠. 12억 이하는 여전히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고 10억 초과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플러스 내가 장특공을 받으면 돼요. 매도인은 변한 게 없고요. 다만 매수인이 이제 입장이 좀 바뀌었죠. 그죠? 매수인은 일단 취득세 중과세 회피가 불가해졌어요. 주택을 살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개인으로 사실 경우도 물론 있지만 보통은 이제 개인으로 사실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은 다 법인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법인은 12%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다만 대출 같은 경우는 적용받을 수는 있어요. 뭐 주택 같은 경우에는 LTV 50%만 적용되겠지만 보통 멸실후에 이 경우에 뭐 계약 후에 멸실을 한 다음에 내가 근생으로 용도 변경 후에 대출을 실행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대출이 다 나오니까 대출은 큰 문제 없지만 다만 취득세가 문제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 보면은 주택 매수 후 근생 건물의 용도 변경 사례는 4억에 그래도 4억을 짓겠다 하시는 분들은 적정한 가격이라면 취득세 10% 내더라도 그래도 내가 번듯한 4억 줘서 들어갈래 뭐 오랫동안 또 뭐 4억으로 쓰실 거니까 최소 뭐 10년 20년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뭐 사실 감당하고 취득세 12% 감당하고 사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부담되는 건 여전한 사실이고요. 엄연한 사실이고 다만 이렇게 지난 18년부터 한 22년 사이 또 20년부터 특히 양도세 중과된 이후로 이런 주택 거래가 더 활발해졌었는데 투자용 거래 또 최근에 유행했던 게 법인들로 그렇게 매수해서 그죠? 근생 건물 짓고 바로 파는 뭐 기간도 안 둡니다. 뭐 1년 2년 내에 바로 파는 시세 차익형으로 그냥 파는 그런 거래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근데 그런 거래는 앞으로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죠? 그리고 이제는 주택보다는 이제 근생 건물 좀 다소 비싸죠. 주택에 비해서는 좀 더 비싸긴 한데 어쨌든 근생 건물 거래가 좀 늘어날 것 같다 하는 제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가 쏘아올린 이 작은 공이 주택거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을 좀 오래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주택을 팔고 좀 연세가 좀 드실 경우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리도 안 좋고 관절 같은 게 좀 안 좋고 하니까 이제 아파트로 좀 옮겨볼까 하는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래 금액도 크니까 그걸 팔아서 자식한테도 좀 일부 자식들한테도 좀 증여를 해주고 본인도 아파트로 이사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획하셨던 분들도 사실은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주택에서 근생으로의 투자 열풍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웬만한 주택 소유자분들은 다 연락 다 받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민해 보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은 아마 그러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줄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특히나 좀 아쉬웠던 거는 10월 보통은 이런 새로운 해석이나 법률 생기면 보통 유예기간을 주거든요. 6개월, 1년 유예기간을 주는데 이 경우에는 좀 원칙을 무시한 그런 거래였기 때문에 바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재부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좀 나비 효과가 좀 그래도 적진 않게 있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했고요. 그래도 뭐 어쨌든 뭐 투자용 거래는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옥으로 또 변경해서 근생건물로 해서 사옥으로 짓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여전히 수요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있지 않을까 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그래도 수익형 모델 상가 관련해서는 지난 2018년 이후로 처음으로 한번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상가 또 수익형 건물 관련해서 보다 많은 그러한 강의 또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